이남용 교수의 시론롱 많은 돈을 풀면 성장보다 고물가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경제 성장과 통화 공급과의 관계는 중립적이다. 대한민국은 통화 만능 착각을 끊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통화 공급 확대에 기대는 관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통화는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신용과 가격 신호를 통해 경제의 선택을 바꾸는 압력입니다. 압력만 올리면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가격과 부채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광의 통화 A2 현금 플러스 요구 불예금 플러스 정기예적금 플러스 시장 형상품 등은 4,400조 원대까지 올라선 숫자가 반복 확인됩니다. 유동성의 총량이 이 정도로 커졌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뛰지 못한다면 정책의 초점은 더 돈 풀기가 아니라 어디로 흘렀는지로 옮겨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화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통화 확대만 반복하는 우리 정책은 구조 개혁을 미루는 가장 쉬운 핑계입니다. 국민에게는 살리겠다는 말을 주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이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경제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의 한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5% 수준이었고 2025년에는 분기별로 1분기 0.0%, 2분기 0.6%, 3분기 1.8%처럼 출렁이는 모습이 관찰되며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입니다. 통화가 늘어난 속도와 성장률의 속도가 분리되는 순간이 큰 문제입니다. 통화는 늘었는데 실질 성장의 추세가 낮아지면 남는 유동성은 생산보다 가격과 레버리지 빚에 더 쉽게 쏠립니다. 이것이 늙은 성숙 경제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돈을 풀면 성장이 난다는 문장은 우리나라의 최근 국면에서는 정책 구호일 뿐 검증된 법칙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장의 병목이 생산성, 인구구조, 규제비용, 산업 경쟁력에 있다면 통화 공급 확대는 그 병목을 뚫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팽창이 물가에 먼저 반응합니다. 한국은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은 고물가를 경험했습니다. 이 숫자는 유동성 확대와 공급 충격이 겹칠 때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생활을 압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뒤 물가는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100 기준으로 117.2 수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으로 발표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근원 물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가 이전 퍼센트 근처라면 체감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도 함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말하면 물가를 한번 흔들어 놓고 나중에 잡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 협상과 가격 결정이 달라지고 그 기대가 굳어지면 더 큰 긴축이 필요해지며 그 비용은 결국 가계와 기업과 자영업자가 떠안게 됩니다. 고용지표가 착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취업자 수가 약 2,904만 6천 명, 전년 동월 대비 22만 5천 명 증가, 실업률 2.2% 같은 지표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입니다. 15에서 64세의 고용률이 70%대라면 괜찮다는 말이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고용이 버티는 것과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자 부담과 주거비가 높으면 취업해도 실질 소비가 늘지 않고 내수와 자영업의 체감은 오히려 악화됩니다. 고용 숫자만으로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덮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책 판단은 고용이 있으니 더 풀어도 된다가 아니라 고용이 있어도 왜 실질 체감이 나쁘냐로 옮겨가야 합니다. 미 연방정부의 70년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은 통화 공급량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화 공급 확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 상승과 금융 조건만 바꾸게 됩니다. 통화 공급과 관련한 해당 사자 집단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기업, 가계, 노동, 언론과 전문가 집단 등입니다. 이들은 서로 압력을 주고받는 관계망으로 통화 공급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망에서 통화 확대는 실물보다 먼저 기대, 자산 가격, 대출 경쟁, 가격 정가를 흔드는 경로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권한이 큰 곳의 의사결정은 곧바로 가격과 대출 조건을 바꾸고 그 변화는 가계의 상환 부담과 기업의 투자 결정으로 전파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흐르면 성장보다 물가와 자산 가격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관계를 무시하면 정책은 반복됩니다. 위기 때 풀고 물가 오르면 조이고 조이는 과정에서 약한 계층이 먼저 무너지고 정치가 다시 완화를 요구하며 악순환이 고착됩니다. 권한과 책임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정책금리과 유동성 관리 권한을 갖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책임을 집니다. 기준금리가 2024년 10월 3.25%에서 2025년 5월 2.50%까지 내려온 흐름이 있다면 완화의 속도와 종료 조건을 분명히 제시해 기대를 관리할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과 규제, 산업, 노동, 교육 정책으로 생산성의 토대를 바꿀 권한과 책임을 집니다. 성장의 병목을 개혁하지 않고 통화로 덮으려는 순간 책임을 중앙은행으로 떠넘기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그 비용은 물가와 부채로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신용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배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같은 규율이 느슨해지거나 감독이 뒤처지면 금융은 혁신의 중개자가 아니라 거품의 증폭기가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통계 검증을 더 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1971년부터 2017년 구간에서 실질 광의 통화 성장률과 실질 1인당 소득 성장 사이에 강한 동행이 관찰되었다면 그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결과를 통화가 성장을 만든다로 단정하면 통계의 오독이 됩니다. 고속성장과 금융심화가 함께 달린 시대에는 성장 신용 확대 통화 증가의 역방향 인과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구조 변화 덤이 특정 시기의 제도 충격 변화를 0과 1로 표시하는 변수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단절을 분리하고 벡터 자기 회귀 모형 VAR, 여러 변수의 상호작용을 함께 추정, 이나 벡터 오차수 정모형 BCM, 장기 균형 관계를 반영으로 충격 반응을 봐야 인과에 더 가까워집니다. 또한 통화량만이 아니라 정책금리, 가계부채, 주택가격, 신용 스프레드, 기업금리와 국채금리의 차이, 환율 같은 경로 변수를 함께 넣어 통화가 어디로 흘렀는지를 분해해야 합니다. 숫자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구호로 결론을 내리면 정책은 선동이 됩니다. 결국 우리 경제 위기의 진정한 처방은 통화가 아니라 생산성의 개선입니다. 첫째, 통화 정책은 인기 정책이 아니라 신뢰 정책이어야 합니다. 위기 때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종료 조건과 정상화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시장이 항상 구해준다는 학습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이 자산시장으로 과잉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거시건전성 조합이 필요합니다. 대출 총량보다 상환 능력과 위험 집중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성장이 아니라 건전성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성장 정책의 본체를 통화 밖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
공정한 경쟁, 연구개발 투자, 인재 양성, 노동교육 미스매치 해소, 에너지 공급망 안정이 실질 소득을 결정합니다. 돈을 푸는 일은 쉽지만 그 쉬움의 대가는 물가와 부채로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민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